이번 주 시민데스크, 군대 내 유명무실한 피해자 지원 매뉴얼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전한 YTN 보도를 분석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선보인 YTN2 유튜브 채널이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고자 구독자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이 담긴 자세한 내용은 YTN2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평가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주셨습니까? 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망한 이중사는 지난 3월에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를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중사가 2차 가해까지 겪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6월 30일 YTN의 보도에 의하면 전 공군 감찰실 간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 Y에서는 YTN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리뷰 Y 시간이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방부 지금 합동 수사가 약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엔 수사 미진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유가족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초동 수사 부실 여부, 이 밖에도 회유, 은폐, 신원 유출,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먼저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YTN 보도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YTN은 이 사건을 6월 1일 날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성추행의 조직적 회유 의혹, 여군 부사관 사망 대대적 수사 착수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는 9분 이상의 시간이 할애되어서 사건의 시작과 그리고 수사 상황을 꼼꼼하게 전달을 하여서 시청자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 보도된 내용, 소수 집단 고립된 여군 문제 제기하면 꼬리표. 네, 이 뉴스에 의하면 사건의 본질이나 아니면 문제 발생의 그런 근본 원인을 밝히거나 아니면 또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보다는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더 부각된 점이 있었습니다. 군은 정치 조직은 아니지만 중요한 국가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취재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로서는 위계나 혹은 성에 의한 폭력은 일반 사건 사고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막 거론해 주신 고립된 여군 보도, 그거는 군대 내부 소수 집단으로서 여군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충을 분석한 연구 논문, 그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성폭력 피해 시에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잘 설명해 준 좀 짧지만 의미 있는 리포트였던 것 같고요. 최근 군대 내 성폭력 관련 보도들이 급증을 했는데 이런 보도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폭력의 구조적인 원인 분석 그리고 그 해결 대안 제시에 집중하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에디터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보도건가는 이게 사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 또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걸 좀 진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군대 특수성, 이 폐쇄성 때문에 이게 사실 진단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군부대 취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죠. 거의. 예.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담당 기자들이 주로 가 있는 데가
국방부죠. 그러니까 뭐 일선 부대를 취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사실 이런 기회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아마도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 이건 뭐 거의 확실히 보이고요. 국방부가 이 중사 사망 이후에 6월 3일부터 이 국내 성폭력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해가지고 57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0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언론이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충실하게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은 이 구조적 문제에 앞서서 당장 부조리나 이 현장부터 더 파헤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이 고 이중사가 이 성추행 당했을 당시에 그 블랙박스 화면이 나오면서 예. 사실상 이 파문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뭐 블랙박스 내용 첨언을 하면 계속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반복되는 범죄가 이제 드러나서 더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 국방부 브리핑을 위해서 국방부에 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취재를 하려면 사실 정말 시청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피해를 보신 분 아니라 군 관련 있는 분들도 좀 부조리한 부분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면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저희도 이제 이후에 취재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사건 관련한 여러 YTN 보도들 가운데 이 팩트체크에 중점을 둔 보도를 또 눈여겨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내용은 폭로와 개선 촉구를 동시에 제기한 그런 의미 있는 중요한 뉴스였는데요. 지난 22일에 방송된 취재인 팩트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또 2차 가해까지 겹쳐 전역이라는 보도입니다. 네. 자료 화면에 비친 그 각서 내용을 보면 2013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추행, 특히 이제 여성 군인에 대한 성추행과 무마 시도가 아주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피해자는 국방부의 자살 예방 상담센터에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늦어졌고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벼웠고 오히려 피해자가 군인이니까 참아라, 아니면 군 분위기가 안 보이냐, 이런 식의 발언을 들으면서 인사도 받지 않는 등 그런 2차 가해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공군 부사관 사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요. 해당 뉴스에서는 또한 2020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700여 건 중에서 여성 피해자는 중하사가 그중에서 58.6%에 속한다고 아주 많다라는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일이 이미 군 내부에서는 오래된 문제임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그런 권력형 성범죄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성추행과 2차 가해에 무딘 군 문화를 바꾸고 또한 실효성 있는 신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지적한 그런 좋은 뉴스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군대가 뭐 폐쇄적이고 그 안에서 이제 남성 군인이 아주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립된 여군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미 있는 보도였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김다현 기자인데 이 국방부 출입 기자가 아닙니다. 네. 이 경찰서를 이제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인데요. 이 제보를 받아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김 기자하고 이 취재 과정에 좀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눠봤는데요. 이 제보자는 이 학창 시절부터 군인이 이제 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근데 이 전역하게 된 이 과정을 어머니에게만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들도 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김 기자에게만 처음으로 이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사화가 됐던 것입니다. 예. 이 제보자는 그동안 이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번 보도를 위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 과거 이런 식으로 전역한 군인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이 취재 과정에서 또 이 기사에 언급된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가 또 다른 여군을 추행했다라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의 제보도 있었고요. 이 취재원 보호 때문에 제가 뭐 더 자세히 신원을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YTN은 또 그 공군 감찰실에 있었던 간부의 그 양심 고백도 또 전달했거든요. 최근에 이 언론 취재의 한계성을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 피해 당사자인 여군 그리고 관련자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저희가 상투적이지만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쓰지만 네. 그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볼 텐데요.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YTN 대담 내용을 좀 이제 다뤄봐 주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지난 6월 3일 방송된 인터뷰 투데이 군 성범죄 파문 일파만파 뒷북 수사 실효성은 코너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는 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출연을 해서 반복되는 군 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꼼꼼히 짚어줬습니다. 또 군의 수사와 군사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러 해결 대안도 제시를 해줬고요. 네. 이어 6월 9일 방송된 인터뷰 투데이 군검찰단 공군본부검찰부 법무실 압수수색 코너에는 역시 같은 그 군인권센터의 그 방예린 상담지원팀장이 나왔는데요.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나름대로 마련돼 있긴 한데 현실에서는 그 절차 등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존 군 수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믿음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는 현실, 이런 내용들을 잘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뭐 대담들 가운데 비교적 이제 좋은 사례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자 반면에 뭐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어땠습니까?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6월 4일 방송된 뉴스큐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과 고통은 코너인데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패널로 나와서 그 피해자가 겪었을 아픔을 설명하고 그 아픔을 가중시킨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 줬습니다. 여기서 이 교수는 그 군부대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남편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남편이 피해자에게 문제 삼지 말라고 계속 회유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고, 또 남편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압박감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했을 걸로 보인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의 이런 발언 중에 이번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은 그 이후에 그 피해자 남편의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주장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주관적인 추측이었고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도 아쉬웠는데, 나아가서는 그 발언 뒤에 앵커분이라든가 그 제작팀이 신속히 대응을 해서 이를 시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YTN 차원의 입장과는 좀 구분되는 패널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좀 명백히 밝히지 못한 점, 이것도 더더욱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뭐 주관적 추측을 얘기를 하려면 아주 엄격한 객관적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짚어주셨고요. 에이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광렬 앵커도 뭐 대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출연자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다, 뭐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사전에 뭐 검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번 사안은 사실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남편마저 피해자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정 교수의 발언은 사실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을 신고를 하자마자 부인을 잃은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 문제의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이를 반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이제 사실 앵커의 역할인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출연자의 말 때문에 저희 시청자 센터에서도 이 시청자 항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출연자를 이제 고정 출연자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뭐 더 이상 이제 기용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출연자를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출연자의 말은 이 YTN의 편집 방향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뭐 앵커들 역시 그러니까 대담 나눌 때 그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는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경우는 어디까지 너무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거의 하나씩, 특히 뭐 정치 분야라던가 좀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역할 뭐
해야겠죠. 해야 되니까 앞으로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뉴스 가치는 살아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결될 때까지. 자, 다음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뒤돌아보고 또 돌아봐라 라고 정리해봤는데요.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은 이렇게 사건이 재발하고 떠들썩해지기 전에 과거 사건의 결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미리미리 점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 되돌이켜보고 앞으로를 향한 교훈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양질의 생생한 정보들 YTN 뉴스 대담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달라진 거리두기 개편안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까지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YTN의 코로나19 전문 기자로 불리는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면 이제 유재복 위원님이 생각이 날 정도인데 항상 이제 해설위원님 대담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확한 정보나 알기 쉬운 정보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의 칭찬도 자자한데요. 알기 쉽게 전하는 위원님만의 꿀팁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방역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의사나 방역 전문가의 화법보다는 시청자의 화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의사보다는 조금 쉽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쉽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7월에 저희가 첫 손님으로 모신 이유가 이제 거리두기 개편이 됐잖아요. 이제 3월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좀 오래 논의가 좀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코로나19가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역당국은 좀 빨리 풀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을 3월에 미리 시안을 발표를 해서 그분들 계획으로는 한 4월이나 5월쯤에 환자가 좀 줄면 바로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500명대에서 환자가 줄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르다 해서 7월에 하기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은 걱정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거리두기 보니까 영업시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수도권은 조금 유예 기간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네. 한 8명까지는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보다 더 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술집이든 밥집이든 영업시간이 다 풀려버리니까 이제 늦게까지 네. 젊은 분들은 좋죠. 술도 늦게까지 먹을 수 있고 네. 그 부분이 조금 방역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자유로움은 생겼는데 당연히 방역 수칙에 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내놓은 것은 자율과 책임 이렇게 이제 크게 타이틀을 2개를 붙여서 많이 풀어주는 대신에 걸리면 용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현장에 가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잘 지키세요 하고 이제 다시 불러놨다가 2번 잘 지키세요. 3번째 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벌금 내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한 번만 걸리면 영업 정지, 2주 이렇게 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퍼진 상태잖아요.
오, 난리죠. 네.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300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지금 뭐 인도나 영국은 새 환자가 나오면 99%가 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처음 접했던 게 이제 영국에서 왔던 네. 알파 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지난해 겪었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한 50에서 70% 정도 전파력이 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는 이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또 60%가 더 세요. 그러니까 처음 거보다는 한 2배 이상 센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빵살이를 하다가 돈을 조금씩 좀 벌어갖고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다가 딴 집을 또 사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확장을 해나가는 예, 거네요. 그런데 이놈이 무슨 뭐 주식 투자를 잘하는지 부동산을 잘하는지 한 2, 3일이면 또 한 채를 또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존에 있었던 여러 바이러스는 다 사라져버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지금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이런 것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뭐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맞는 이제 얘기인가요? 그 전파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14초 만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초라는 게 뭐 거의 스쳐가는 것이죠. 대개는 확진 환자하고 15분 정도를 접촉하면 대개 감염이 되는 걸로 보는데 이놈은 14초 만에 감염이 되니까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얼굴만 잠깐 쳐다봐도 감염이 될 수 감염이 될 있다는 수 거.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정말 네. 무섭습니다. 그럼 거리두기 개편안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풀렸잖아요. 그럼 델타 변이가 더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 아닌가요?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뭐라고 할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고 또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맞아요. 휴가철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파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백신을 맞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제일 먼저 맞으신 그쵸. 분들이 연세 많으신 고령층, 분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지금 맞으려면 한 8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이상을 백신도 안 맞은 젊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거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그 침투를 하게 되면 확산세가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죠.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 내 차례 잘 맞을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신다면요.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상반기에 예약을 했는데 못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없어서 그분들이 7월 초에 이제 맞게 되고요. 3주 차부터 이제 맞게 되는데 7월 3주 차에는 고3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고3 선생님들. 네. 나이대로 보면 지금 이제 60살 이상 분들은 맞았고요. 55살에서 60살까지가 7월 말에 맞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50살에서 54살까지 맞고요. 그 다음 40대부터 20대는 연령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예약을 하면 먼저 예약하면 먼저 네. 맞습니다. 그게 8월 중순쯤부터 맞게 되고요. 그때는 하루에 100만 명 이상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나이대가 한 2,200만 명 되니까요. 한 달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9월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3,600만 명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백신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7월부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가 이제 화이자 교차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1, 2차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걸 교차 접종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1차와 2차가 이제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물량이 50만 명이 맞아야 되는데 물량이 70만 회분밖에 없으면 30만 회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야, 그럼 딴 거라도 좀 맞춰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교차 접종이거든요. 교차 접종이 너무 좋으니까 전략적으로 하자가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네. 일단 아무거라도 좀 맞춰봐.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교차 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고 대부분은 2차 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걸 맞춰보니까 예방 효과가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부작용이나 나중에 위험성은 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요. 백신 자체가 그렇게 몸에 오래 남아있는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이 이제 전담을 해서 YTN에서 전달을 해주고 계신 만큼 시청자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유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거리두기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생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걱정하실 만큼 방역 역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과학입니다. 네. 그게 산수하고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2고요. 2에서 1 빼면 1 남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 잘 지키면 안 걸리고요. 안 지키면 걸립니다. 그럼 100%입니다. 근데 그중에 딱 2가지만 지키시면 95% 이상 안 걸릴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손 닦으시면 됩니다. 2가지만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허위 정보가 많아요.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시는지 보도자료처럼 또 오는 경우도 말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 허위 정보에 속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가지였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기. 네.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2가지 꼭 잘 지키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더 좋은 알찬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술김에라는 말은 우리가 음주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에 시청자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형과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네, 둘이서 하는데 형은 술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고 동생은 술을 많이 먹는 셈이에요. 많은 이들이 사건 자체보다는 술을 마셨다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술 취해서 또 감형받겠지. 이른바 주취 감경 조항 때문입니다. 술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인데 이전에는 주취 감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수많은 흉악범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관례적인 감형 혜택을 받는 바람에 이를 없애달라는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기사 댓글은 오히려 술을 마셨으면 더 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범행 의도 없이 술을 마셨거나 본인 의지가 아닌 억지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봐야 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게 됐는데 다른 범죄로의 확대 적용은 이제 시대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는데 YTN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다행스럽게라는 표현이 YTN 보도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적절했다는 모니터 보고서의 평가입니다. 관련 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의 붕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59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살던 영부인의 자매 부부와 그 자녀 3명, 부모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9명과 베네수엘라 4명, 우루과이 3명 등 남미 출신 2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인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 모니터단은 한국인 피해 없는 듯이라는 자막으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다행스럽게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인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듣기에 매우 거북했다는 것입니다. 재산 피해가 크게 났지만 인명 피해가 없을 때 다행스럽게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한 상황, 사망자는 없지만 많은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을 다행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YTN은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방송으로 현장을 전하다가 애드립으로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미리 주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전할 때는 가치를 판단하는 단어는 자제하면서도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